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의 박희정입니다. 오늘 저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 해결, 그 참사의 발생을 밝히고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어떠한 인식과 대응의 발전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뭐 재난이나 참사라는 이름으로 언급하게 될 거지만 세월호 참사는 그 실체적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참사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로 인식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저는 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목소리에 집중하는 대화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 서는 게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우선 저희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참사가 난 2014년 그해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인권 활동가, 르포 작가 등의 이제 다양한 이력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 표지를 나열한 거는 책 공부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식의 기록의 주제와 대상의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이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 저희가 일주기에 펴냈던 책인데요. 그 단원고 희생학생 유가족 부모님 13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 한 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13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상자의 숫자로 그 참사의 어떤 규모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에 가장 크게 변화한 게 있다면 참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그날 세월호 참사의 그날 그리고 그날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 이야기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가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저희가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을 통해서 담고자 했습니다. 피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정말 누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참사라는 것이 몇 명이 뭐 얼마나 다치고 죽었는가, 그리고 그 피해의 물적 규모가 어떠했는가를 말하는 데만 집중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인식을 좀 보여주는 그 단적인 사례가 저기 지금 세 번째 책인 재난을 묻다를 준비하게 된 계기와도 만나는데요. 저희가 재난을 묻다라는 책은 한국 사회에 있었던 다른 7가지의 다른 참사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은 2014년도에 저희가 이제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기록하면서 같이 준비했던 기획 기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기사를 한 유력 언론에 연재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때 데스크에서 반려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우선 시랜드 화재 참사가 있었어요. 1999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어린 유치원생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 참사는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 현안들과 같이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태안해병대 캠프 참사는 불과 그 당시에 이제 한 1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은 희생자가 5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형 참사로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였는데 저희는 과연 그렇다면 오래된이라는 말에 담긴 뜻을 어떻게 보아야만 할 것인가, 과연 무엇이 현안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참사를 대형 참사라고 규정할 때는 그 대형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피해자분들에게 유가족들에게 그 참사가 한 명이 죽은 사건이냐 100명이 죽은 사건이냐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는 이 세월호 참사 자체가 304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이제 소중한 삶을 누리고 있던 사람의 삶이 끊기고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이 지금 현재로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사건이 304개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아주 커다란 그런 지적인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펴낸 책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라는 책인데요. 이건 이제 그 세월호 생존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제 희생 학생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적 10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10대, 20대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사를 보는 인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참사를 말해왔던 그 관점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펴낸 책이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투쟁하고 있는 지금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분들이 지난 5년을 어떻게 보내왔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은 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재난 어떤 참사 유가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광범위한 정말 운동을 펼쳐온 사례가 사실 거의 드뭅니다.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사례를 써내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싸움의 기록 자체를 사회에 전하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사를 겪고서 부서진 일상 그리고 고통을 안고서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참사가 일어나면 정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급속도로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어떤 기념 뭔가 일이 될 만한 그런 날들에만 다시 이제 환기되어서 이야기가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 세세한 그 시간의 결, 삶의 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에 저희가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또 특징적으로 우리 사회에 변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록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해온 기록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기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가족협의회 차원에서도 유가족들의 지금 구술 체록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책으로 발간되기도 했는데요. 이 기록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흔히 어떤 것들을 적어서 기록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에 많이 집중해서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런 것은 어떤 아카이빙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세월호 참사에서 이루어진 기록은 첫 번째로 이제 참사의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언젠가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 참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 사회적 기억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보통 사회적 기억은 그 사회의 어떤 지배 권력의 그 입맛에 맞게 이렇게 기록이 되기가 쉽고 또 개인의 기억이라는 것도 그 사회적 기억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또 되고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를 어떠한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 것인가에 있어서 피해자와 그리고 시민들의 관점이 개입이 되는 그런 기록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저희가 이제 기억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애도가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사로 부서진 삶을 사는 사람이 이후에 삶을 재건해가는 과정은 애도의 과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애도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진상이 규명이 되고 어떠한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확인이 되어야만 사실 그 애도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변화라고 얘기할 때 저는 누구의 관점에서 변화인가, 그 변화를 누가 말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맥락을 얘기하지 않는 그 변화라는 단어의 사용은 오히려 어떠한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스포츠 그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동안 이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많이 회자가 되었고, 물리적인 폭력의 문제는 조금 더 많이 예전부터 언론화가 되면서 조금 그 물리적 폭력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이 됐고, 실질적으로 어떤 뭐 정말 신체를 때린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이러한 행위 자체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로 선수를 벌주는 행위들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훈련 강도를 정말 너무 높인다거나. 근데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운동 어떤 훈련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어떤 강도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선수의 몸에 무리를 주게 되고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결과가 났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폭력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사를 이야기할 때 피해자 관점이 도입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드리겠는데요.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피해자들이 직접 기록한 백서가 발간된 사건입니다. 이전의 사건들에서는 보통 기록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발간한 그러한 기록들, 백서라는 것들이 주로 발간이 되었는데요. 시랜드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백서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참사를 둘러싼 그 원인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모기향이냐 누전이냐, 국가수에서 발표한 원인은 모기향이었고 유가족들이 의심했던 원인은 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가 너무나 허술했고 정말 과연 이러한 건물이 아이들을 위한 수련기관으로 존재할 수 있었는가라고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요. PD 수첩과 그때 했던 이제 실험 결과에서도 누전 쪽에 좀 더 무게가 쏠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는 참사의 책임 범위의 문제를 가르는 문제거든요. 그 시랜드 화재 참사는 공식적으로는 모기향으로 결과가 종료가 되었지만 유가족들은 계속 이후에 이제 백서를 내고 또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하면서 또 어린이 안전의 문제에 대한 이제 다른 그런 문제들,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보상만으로 마무리를 하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어떤 최초의 그런 유가족들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때도 굉장히 특기할 만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이제 대구안에서는 지하철 공사장, 지하철과 관련해서 크게 굉장히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1995년에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다치고 이랬어요. 한 45명 이상. 그리고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던 사건이고요. 이때는 유가족들이 어떤 뭐 진상 규명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그런데 2000년에 신남 내거리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에서는 좀 다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였냐면 대구 지역에서 이제 1999년에 시민사회의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민사회의 그 수와 그러니까 질과 양이 아주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보태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고의 원인 규명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불가항력적인 사고에서 인재로 원인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지하철 화재 참사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조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민사회가 재빨리 사고 다음 날 같이 유가족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짚어내게 되고 변화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어떤 모습들을 끌어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히 또 노동조합이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파업 투쟁을 막 전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변화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서 느끼는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사의 사회적 기억 만들기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인식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책임이 누구 또 어디에 있는가, 그 사건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그 사건의 책임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정말 그 사건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실제적으로 이런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보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런 경로들이 조금 더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힘이 실리게 된 그 일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상자의 숫자와 물리적인 어떤 규모의 피해에 한정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과연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피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피해자의 목소리로 깊이 듣고 또 다시 시민사회에서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굉장히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긴장을 할까봐 꼭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를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네, 그 피해자와 시민사회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재난이 여전히 빈발한다는 점에서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변한 게 없지만 재난을 보는 인식은 크게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참사를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은 다양한 시민들과 사회단체를 아우르는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게 했고 그리고 여기 국민대책회의의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2015년 피해자 인권 실태 조사를 수행해서 세월호 참사를 인권 침해 사건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2016년에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 선언이 발표됩니다.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줄 수 있다는 이 선언은 안전이라는 것이 보호와 통제가 아니라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인식시켰습니다. 인권의 문제는 피해를 드러내거나 인식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재난을 묻다를 통해서 기록하고자 했던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4년 12월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했던 오룡호 사건인데요. 사실 이 피해자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이제 급하게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출입국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언어의 장벽,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미비한 지원 체계의 벽에 부딪혀서 저희가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차별은 피해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사건의 실체를 보호할 인식을 가립니다.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엇을 변화라 말할 것인가의 문제를 풀어야만 대답 가능한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데이터를 해석하고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변화를 측정한 질문들을 세심하게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사회적 재난에 있어서 피해와 회복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애도와 사회적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고 있으며 어떠한 권리를 놓치고 있는가, 배제되고 있는 목소리는 없는가, 재난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고 질문을 찾아나가는 것은 변화의 결과로 가능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변화의 가치를 판별할 새로운 인식의 틀을 얻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